그러면 저희가 공식적인 홍칭은 그냥 계속 홍춘옥 박사님. 네, 홍 이렇게 박사. 불러드립니다. 네, 뭐 학위가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자문사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프리즘. 아, 네. 얼마 전에 인가를 받았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1년 좀 더 걸렸어요. 요새 워낙 IPO 시장이 핫해가지고 네네. 신주 상장 공모할 때 기관들이 네. 우선 배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뭐 작년 재작년 예, 그래서 이 자문사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네. 요새 이제 다시 자문사 인기가 바닥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예, 다행히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자문사 네네. 대표님으로서도 좀 좋은 활동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있겠고요. 근데 이제 홍춘호 박사님은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 그렇죠. 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코노미스트들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쉬운 화법, 재미있는 화법을 쓰셔가지고 노력하는. 그래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요즘에도 이제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 만나보고 이야기 듣고 출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예, 원래 저희 업계가 다 부정적입니다. 안 그러면 이 일을 못 해요. 약간 편향이 있나요? 예. 왜냐하면 한 번 틀려도 이코노미스트는 쓸모가 없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황이 오는 걸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호황이 오는 걸 예측하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 우리가 기대하는 인디안 기후제를 하니까 네. 언제 좋아질 거야 하고서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언젠가 맞으니까. 언젠가 맞으니까. 근데 불황이 오는 걸 예측해야 이게 진짜 이코노미스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거품에 들떠 있을 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이코노미스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단 사람들이 좀 네거티브해요. 저도 작년에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작년에 뷰를 꺾었고 다 꺾었던 이유가 드디어 너무나 누구나 바라던 장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일 없다. 그러니까 이때 작년에 발생한 버블을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치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년도 네거티브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거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다른 직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악명이 높죠. 악명. 그러니까 노토리어스 해주죠.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뭔가 이제 그 맞추면 스타가 되는데 저러면 이제 그 사람 끝이죠. 끝이라는 예, 뭐 이제 그때부터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사람들을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 닥터 둠. 네. 예, 2008년에 한번 맞췄는데 대박으로 맞췄죠. 그 뒤 10년을 틀렸거든요. 예, 틀려도 뭐 이만저만 틀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뭐 20년째 같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네. 뭐냐면 하루 한 번 맞는 시계. 너는 2번 맞는 시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맞는데 대박으로 맞아서 임팩트가 큰. 네, 그래서 부유해지셨죠. 성공하셨고. 근데 그분은 뭐 그 지구 반대편까지 강연 한번 갔다 오시면 엄청난 또 불을. 그분들 강의를 얼마인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부유할지를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성공 뒤에는 이제 그분은 그렇게 한번 비관론으로 맞추고 나면 그 재미를 이제 이렇게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시장이 위험해도 붕괴 온다. 버블이 붕괴 온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소소하게 맞추고 소소하게 틀리는 거다.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 비관론자는 명예를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라는 말도 있고. 아니 근데 그 용어들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게 아니라 뭐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건 좀 분화될 것이다. 뭐 약간 미세한 용어들의 차이. 일단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침체. 뭐 이거는 이제 불황이고요. 리세션을 침체라고 보통 진짜 경기가 후퇴하는 거. 뭐 그런 정도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위기와 동반된 충격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극도로 억압되는 상황, 위기 상황이 되면 디프레션. 억압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불황, 대불황, 대침체 이렇게 부르죠. 강도로 따지자면은 뭐 좋아지다가 둔화되는 거. 그 밑에가 침체 혹은 불황. 그게 지금이죠. 그렇죠. 요건 약간 가라앉는다는 의미고 그 밑에는 디프레션, 완전 억압 눌려버린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계. 굉장히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대충 이제 둔화 그러면 저희들 말이 이제 둔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황이었구나. 한 단계 세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불황 리스크가 왔어요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못하니까 네. 살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불황이 왔어요. 그러면 야, 정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침체를 이야기하면은 이게 디프레션 리스크가 없진 않은 거죠. 지금도. 지금 디프레션 리스크가 가장 심한 곳은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유럽이랑 중국이니까. 그쵸. 예, 유럽 중국이 지금 또 달러의 강세 원인이고 이 두 나라가 특히 유럽이 저러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2011년 얼기설기 드라기 덕분에 막았던 네. 남유럽 재정위기가 이번에 정말 터지는 거 아닌가. 다음번 세계 경제의 디프레션은 유럽에서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들 하고 또 중국도 저 회색 코뿔소가 어디서 터지느냐 했다가 이번에 화난상에서 벌어진 모기지 보이콧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 비단 깎겠어요. 이런 것을 선언했는데 또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걸 어떻게 보면 유예해 주는 태도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디서 터질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리스크는 없진 않죠. 그래서 항상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를 조금 미리 예, 그래서 생각을 해야 미리 되나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안 밟았죠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계속 오르는데 네. 근데 우리는 전쟁 안 난다라는 네, 그쵸. 예, 저희들 경제학자도 사실은 신뢰가 전혀 안 가는 집단이긴 한데 그보다 더한 게 국제 정치학이나 외교 쪽인 것 같아요. 그건 예측이 안 되죠. 예, 푸틴의 속마음을 뭐 어떻게 예, 예측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학문이냐 비아냥 많이 듣는데 거기도 정말 학문인지 궁금한. 정치 외교. 피터 자이한 말고 맞춘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도 얻어 걸렸을 수도 있고. 예, 쉐일 없는 세계 그 책을 쓰신 분인데 네. 피터 자이한 말고는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전쟁을 예고했고 또 그게 현실이 될 때까지 직전까지도 북경 올림픽 동안에도 사실 전쟁 난다는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그쪽에서는 정보들이 있었던 건데 시장에 적어도 저희들 이 퍼블릭 마켓 그러니까 공개된 시장에는 퍼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정보의 비대칭들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경제라는 거가 예측도 어렵고 더 나가서 또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맞은 건 운의 영역이죠. 아무튼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경제학자들이나 저희들의 분석에서 둔화 그러면 좀 세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불황이다 그러면 사실은 디프레션 리스크까지도 어느 정도는 열려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서 받아들이시면 저희들 속마음을 좀 아는 데 도움이 되죠. 아까 그 용어 말씀해 주셔서 말인데 둔화, 침체, 디프레션, 억압 네, 뭐 3단계 중에서. 대불황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가 2022년 1분기, 2분기 두 개 분기 연속해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리세션.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리세션이 맞죠. 예, 불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경기 침체는 연말 뭐 내년 초에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고용을 보시는 분들인 거죠. 그분은. 고용. 예, 고용 시장은 아직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노동 시장의 여건들이 경기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미국의 전미경제분석국 MBER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엠버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기관이 네, 있는데 네. 이 엠버에서 보통 불황이 시작된 다음에 1년 정도 지나서야 불황이 그때 왔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데 선언을. 예, 그때 판정의 주요 근거가 생산, 고용, 뭐 물가, 뭐 GDP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고용이죠. 네.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에는 불황이 맞는데 급격히 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땐 불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ADP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 지표들의 부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미국 노동시장이 약간 저는 인플레이션 착시를 겪고 있다고 보는 쪽이죠. 인플레이션 착시요. 예, 그러니까 임금은 별로 안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명목 임금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일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연봉 올랐다고 좋아하면서 돈도 쓰는 그런 정도로 봐야지. 명목 임금은 한 5% 6% 올라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플레이션율은 막 뭐 8% 9% 이러고 있는데 8%니까. 예. 뭐 가장 대표적인 산업 하나만 이야기하면 제조업 임금이 4%, 정보통신업 임금이 3%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 뭐 마이너스 5%잖아요. 네. 이런 정도로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노동시장이 잘 굴러간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 착시, 화폐 환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죠. 저거 나빠질 것 같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설도 있잖아요. 뭐 코인을 비롯해서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역시 노동소득이야. 이래야지 돈 벌러 나가야지. 아 그거는 이제 구직 희망자들의 구직 이야기고요. 희망자들. 예. 구직 희망자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잖아요. 예. 그건 안 오르고 있거든요. 예,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직보다 예. 구인난이 더 심하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구인난이 왜 심하냐면 예. 인플레가 8% 나고 자기들 제품 가격이 8% 오르는데 네. 임금 3% 올려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익이죠. 기업 입장에서. 예, 그래서 기업이 사람을 뽑으려는 거지. 이 임금에 대해서 지금 안 돼, 나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임금 착시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다 봐야 되는데 적어도 수요는 아직 인플레이션 착시에 미국 기업 실적도 좋으니까 좋잖아요. 생각보다 좋죠. 왜냐하면 이익은 명목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익은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명목 이익이 중요합니다. 왜?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부과되어 있는 목표는 올해 몇 조지 실질 몇 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영 목표를 세울 때 어차피 뭐 네. 물가 상승률은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채용 공고도 뭐 많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 때도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거의 이제 미국 연준이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꺾이더라도 우리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매가 발톱으로 살을 물어뜯듯이 고용시장 망가져도 우리는 그거를 좀 봐야겠어. 라고 되게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용지표가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게 맞나요? 예, 그게 연준의 의도죠. 침체를 일으키더라도 물가 잡겠다. 금리 인상 없이 침체를 일으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해서 침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 없이 침체를 일으키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왜 심리를 위축시켜서 노동시장을 불황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심리부터. 예, 뭐 기업들 매출도 둔화되거나 또는 기업들이 또 인건비를 또 올려줘야 되니까 사람 고용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불황이 출해되면 불황의 과정에서 뭐 자동차를 비롯한 주택이나 이런 최근에 인플레를 유발했던 각 부문의 수요가 둔화되며 인플레가 꺾일 거니까 꼭 금리를 인상해서 불황을 유발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부의 정책 당국자의 말 한마디도 경제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때리지 않고 손만 이렇게 갖다 댔는데 그렇죠. 바로 이게 쪼는 또 거. 이번 달은 금리 인상 회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9월 말에 하나 있잖아요. 9월 이제. 20, 21일 예,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앞두고 섀도우 모션 한 것만으로도 상대를 놀라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충분히 성공한 거죠. 8월에는 이제 섀도우 복싱 한 거죠, 혼자. 그렇죠. 근데 시장이 많이 놀랬고 금리 인상 없이 불황, 침체를 일으키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침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작년 말고 재작년에 좀 실수를 크게 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일 예, 것이다.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게 그 전년도 예, 잭슨홀 2020 미팅 예, 때 2000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2020년에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평균 물가 목표제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떤 해는 제로 물가, 어떤 해는 2% 물가, 다음 해는 4% 물가다. 자, 그러면 4% 물가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때 그랬죠. 예, 그때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제로 물가가 있는데 이 3년 평균하면 2% 물가인데 우리가 왜 금리를 인상하니? 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을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올해 연간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이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6%다. 예를 들어서 네. 6%면 내년에 2% 됐다고 금리 동결해야 되냐? 이렇게 물은 거죠. 아니다. 내년에 제로 정도가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날 때까지는 평균 물가 2%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완화적인 정책을 쓸게 막 이랬던. 아니요. 더욱더 타이트하게 할 거라는 이야기를. 그 AIT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때문에 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아, 당시에 그 결정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그때도 파월이었거든요. 네네네. 구애받잖아요, 거기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구애받는 입장들이잖아요. 네. 자기가 했던 말대로. 당신 그러면 의견이 바뀌었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한 해 한 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충분히 꺾일 때까지 우리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우리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본인의 노선을 이렇게 딱 설명해 놨으니. 그리고 이번에도 그 노선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바로 뭐다? 올해 6%면 내년 제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인플레 목표 2%인데 내년 제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죠. 평균 물가가 3%니까. 그러니까 내년 제로고 올해 6%라면 3%잖아요. 평균이. 그러니까 운전으로 따지면 핸들을 확 꺾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저 멀리 가서 서서히 꺾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본인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좌회전을 할 때도 서서히, 우회전을 할 때도 서서히. 그 맥락에서 보면 이번 파월 의장의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계속했던 이유가 아직 평균 2%안 됐어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올해는 급등하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금리 인상이야. 근데 금리 인상 주식시장 붕괴된다는 거 우린 상관없어. 부동산은 몰라도 주식 붕괴되는 건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물가랑 직결되니까. 네. 부동산이 만약에 가격이 빠지면 바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겠지만 주식은 물가랑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를 했던 게 페드의 피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 다 올리면 내년부터는 금리를 내려줄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건데 그 기대 심리에 참으로 확 끼얹은 거죠. 과도했다고 볼 수 있고 주식이라는 게 또 작년에 네. 역사적인 버블을 했는데 예. 1년 조정해서 금리 인하해주면 정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냐. 그 일으켰던 버블의 레벨이 얼마나 큰데 그 버블이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고 또 이제 경제 충격은 이제 시작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노동시장의 충격은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과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퇴되는 환경에서 기업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까? 금리 그때 인하해 준다고 정말 오를까? 일단은 내년 일은 모르니까 지금 시장의 반등을 설명하는 논리였던 거지. 어떤 근거 있는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건 운이 없었어요. 일단 그죠? 운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없었죠. 일단 올해에 만약 전쟁 없었으면 인플레는 꺾였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국제 유가가 뭐 더 올라가서 안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은 꺾이는 거고 또 나가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저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급 사슬망이 다 깨졌잖아요. 네. 물론 뭐 우리야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아무튼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여긴 안 된다라는 걸 다 모두 알게 돼서 중국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이로우니까 그럼 먼 미래는 좋은데 당장 한 1, 2년은 당장 반도체 산업만 해도 중국이 투자한 게 30조 정도 된대요. 네. 그걸 스크랩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이 모양 이꼴로 가는 나라를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해요? 언제 락다운 걸지 모르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은 이 충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 둘은 우리가 예상 못한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 다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조차도 입국하는 사람들 이제 PCR 검사 안 한다는데 예. 중국만 저러고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게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뭐 10월 이후에 풀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매번 우리가 뭐 전인대 다음에 풀린다, 뭐 다음에 풀린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경제학자들도 되게 무능하지만 예. 와 정치학자, 국제 외교학자 뭐 이런 쪽은 죄송합니다만 정말 학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하다. 진짜 시진핑 주석한테 물어보고 이제 답하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뭐 비슷한 설명이라도 해야지. 이게 뭐 무슨 이야기인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정말 면목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 경제학자 입장에서 정부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서 전망하고서 하는 건데 안 하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나라 망해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마 다 숙청당했나 보죠.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 금리 인하하고 있죠. 이건 전형적인 자살 행동인데 터키나 중국이나 뭐가 달라요. 인플레가 발생하고 환율이 위험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다니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경자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에르도안이나 시진핑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경제학자가 할 일이 없죠 지금. 또 중국 경기가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는 좀 양적 완화를 좀 해야 되고 그쪽도 금리를 인하를 해서 좀 경기 부양을 하면 제조업 경기도 좀 좋아지고 우리나라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외환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외환시장. 예, 금융시장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중국은 자유환율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프리 플로팅이 아니에요. 고시를 하죠, 정부가. 예, 우리나라 옛날 외환위기 전에 관리변동 환율 제도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환율 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이랑 미국 금리가 역전됐어요. 네. 자, 이제 9월에 역전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 금리는 2.75고 미국 금리는 이제 3%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3.25가 될지 3%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데 요 2.75가 뭐냐면 은행 간 우대금리거든요. 네. 이게 정책금리잖아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한 은행이에요. 네. 혹은 태자당 모시기예요. 자, 그러면 무제한에 가깝게 2.75%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죠? 네. 제가 신용도가 좋잖아요. 기관입니다. 네. 받아서 미국의 은행 예금이 3%죠. 아. 정책금리가 3%잖아요. 네. 자, 그걸 예치를 해요. 그리고 0.25%밖에 못 먹지만 내년 이맘때 되면 미국 금리 한 3.5% 이상 다 보니까 네. 한 1% 차이가 나뉘면 큰 돈이거든요. 자, 이걸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거래. 예.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네. 예? sell 위엔 buy 달러 했죠, 우리가 지금. 네네네. 외환시장에서 위안으로 차입해서 예. 달러를 샀죠. 네.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외환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건 당연한 원리인데. 그걸 막죠. 그러면 예. 외환 보유고가 아. 줄겠죠. 빠져나가니까. 지금 금방 급격히 줄고 있어요. 중국 네, 외환 보유고가. 네. 자, 그러면 어디가 터질까요? 중국 증시는 사실상 개방 안 돼 있으니까 홍콩 증시가 터지겠죠. 아. 그럼 홍콩 거기가 빌려간 바로 돈을 밑으니까. 가지고 또 거기다가 선물 매도를 해놓으면 세 방향에서 다 먹겠죠. 금리 차, 환차익, 주식 매도에 따르는 그게 2015년 일이잖아요. 네, 네, 네. 2015년에 1년 만에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 줄었어요. 중국이. 예. 지금도 벌써 한 3, 4천억 달러 줄었거든요. 작년부터. 지금 중국이 수입을 안 해요. 어마어마한 무역적자가 나는데 외환 보유고가 줄고 있다니까요. 이미 부자들은 돈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거기다가 금리를 인하했다. 신종 자살 방법인가?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에르도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1달러에 대해서 7리라인데 지금 19리라인가 20리라예요. 네. 환율 3배 만들었잖아요. 네. 그냥 고금리가 인플레를 유발한다라는 그 신박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계속 인하해서 나라를 저렇게 멀쩡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대통령 하나가. 그런 것처럼 중국도 2015년에 경험했잖아요. 미국이 그 금리 잠깐 인상한다. 움찔한 것만으로도 그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은 모기지 보이콧 사태까지 있는데 거기다 금리를 인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재정을 써야지. 아, 그렇죠. 재정을. 왜 금리를 인하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중국을 걱정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는 중국의 인접 국가고 제1의 수출 국가고 중국과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화에 따라서 원화의 방향도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러니까 경향도 우리나라 있고. 환율이 1350원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중국 현실이긴 이뻐서가 한데. 아니라 옆에가 옆집이 불이 나면 우리 집도 그죠. 불똥이 틀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첫 질문에 대한 답이 됐죠. 저희들 직업이 사서 걱정이에요. 이거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믿어요. 네네네. 지금이라도 당장 금리 인상 좀 하고 한 1% 올리고 대신에 그 모기지 보이콧 사태가 벌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너네 냈던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면세도 해주고 또 이거 너네 집 지금 빨리 안 지어주는 건설회사들 우리가 전부 다 국영화해서 빨리 지어줄게 이러면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금방 하고 찬양할 거예요 아마.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쇼미더머니인데 네. 그 돈을 어디서 낼 것이냐에 대한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중에 응급 대책한답시고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옆에서 보는 바 입장에서는 파월이 저렇게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금리를 인하해? 야, 중국 위험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흐름과 달리 가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계속 이제 우리가 우려를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야, 방금 그 앵커 같으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멋지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는 옛날 병입니다. 진행병. 양복 입던 시절.